진짜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언제 되느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우린 그게 궁금한데 언제가? 오랫동안 뜻만 들였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한 주간의 주요 흐름과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전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이 소식을 먼저 전할까 봐요.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5,893가구 대단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광활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단지가 이게 끝나는 건가? 그 상가도 엄청 이렇게 몇 상가도 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네. 많고 네네. 그 지하에 들어가면 야 이거 맛집도 많아요. 옛날 느낌 나고. 네네. 근데 이게 준공 46년 만이고 재건축 추진 30년 만에 드디어 진짜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진짜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언제 되느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우린 그게 궁금한데 언제가? 언제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됐어 정비 계획 결정 통과했어 이제 다 된 거야라고 하는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입산 허가가 났습니다. 등산하는데 지리산 올라가야 되는데 입산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산 올라가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와가지고 야 안 돼 싸우지 빨리 마요. 내려와 안 돼 네.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 단계 입산 허가가 났다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등산화 신발끈 묶은 거예요 이제? 이제 묶어야죠. 아. 이제 입산 허가 났으니까 묶고 이제 친구 멤버는 구성됐으니까 네.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단지고 너무 유명해서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안 유명하고 역세권도 아니고 세대 수도 작고 하다면 오히려 빨리 됐을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유명하고 크다 보니까 이제 집중 견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통과되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그 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79년도에 이제 지은 아파트고요. 엄마 아파트는 재건축을 시작한 거는 97년인가 제 기억으로 97년도. 이게 보니까 조합 설립이 2023년 그리고 재건축 추진은 30년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97년에 아마 추진해가지고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 해도 돼. 니들 이제 사업해도 돼라고 놨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끼리 이제 앞으로 진행 단계를 보게 되면 일단 네. 조합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제일 큰 산이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 상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가는 상가, 아파트 가진 사람은 조합원인데 상가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아파트 받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럴 수 있는데 요즘 많이 요구를 해요. 돼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가 빼고 할래라고 하면 은마 아파트가 상가를 빼버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역세권에 상가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도로 전면에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게 되면 아파트가 개발이 안 되는데 제가 상가라도 당연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상가 조합원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라가는데 추가 분담금 또 얼마를 낼 것인가.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적게 내고 싶은데 고층 개발하게 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사업비 문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이번에 임대 아파트도 추가됐잖아요. 네. 공공 임대 아파트 231개. 그러니까 용적률 추가해 주는 만큼 공공임대 더 넣어라 이렇게 공공 됐죠. 분양주택 182개 추가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성이 또 올라가는 것만큼 사업성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너무 잘 지어가지고 용적률이 200% 넘게 그 당시에 한보그룹에서 작정하고 고급 아파트로 잘 지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잘 지은 아파트들이 압구정 여의도도 잘 지었잖아요. 잘 지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15년 보고 있습니다. 또 잘 지은 아파트의 역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 주시네요. 그 좋은 말 좀 해줘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도 조마조마. 최은희님 15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민경님과 피혜근님께서 우리 엄마 아파트 드디어 이런 의견도 주시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복잡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마 이야기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을 텐데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요?
서울 아파트 한 주간에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가 0.09%였고요. 이번 주는 0.08%입니다. 그냥 안정 흐름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락 전환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6.27 대책은 이제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제가 항상 부동산원 통계를 알려드렸는데요. KB 통계를 보게 되면 8월 4주차가 반등한 거로 나옵니다. 지난주가 0.11%였는데 이번은 0.14% 반등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진 않나? 굉장히 완만한데 오히려 반등을 했어?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국토부 마음이 서둘러야겠다. 안 되겠다. 공급 대책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급 대책 이제 임박했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금요일 제가 찍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나오지 않을까 5일입니다. 네. 그래서 6.27 대책도 금요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이 5일이거든요. 금요일이 넘기게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한 8일 되잖아요. 7, 8일 되는데 6월 초에 낸다고 했는데 8일, 9일에 내기에는 사실 좀 안 되니까 5일이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안정됐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하락 전환이나 그대로 보합 요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대체 왜 오를까?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이게 근본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대체 왜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울이 공급이 부족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요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인구, 출산율이나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기,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들은 2041년까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가구 수거든요. 가구가 분화돼서 1인 2인 가구들이 늘어나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가구 수에 따른 공급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2019년, 2024년 5년 동안 가구 수가 수도권 지역에 116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가구 수. 가구 수가. 그런데 주택 공급은 95만 가구가 증가를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21만 가구 부족입니다. 서울은 6만 가구 부족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문제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럼 지방은 왜 힘들까라고 보면 지방은 공급이 과잉입니다. 늘어나는 가구 수보다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양극화가 생기고 왜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서울 집중화 현상이 생기냐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구 수 증가를 보게 되면 서울은 2038년 경기는 2044년까지 뭐 늘어난다. 수급이 안 맞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대구, 부산은 2031년이니까 역시 서울 수도권이 좀 더 오랫동안 주택 문제는 골머리를 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종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하는데 대출 안 해주거든요. 네. 어떻게 늘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왜 늘었을까 역시 궁금한데요. 받을 사람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출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뭐 6억까지 나오고 되죠. 소득이 되고 뭐 네. 6개월 내 전입 신고하고 6개월 내에 팔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분들은 하는데 7월보다 8월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준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과 비교해 보면 줄었는데 7월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2조 조금만 2천억이고 늘어도 8월은 이제 4조 2천억인데 결국에는 7월 대비 8월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거고 뭐 당연합니다. 7월은 공포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고요. 8월 넘어가니까 더 이상 6.27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살 사람들 사고 있고 우리가 자꾸 강남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타격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이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그냥 늘어나는데 대출 안 받고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늘리는데 한복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님께서 그런 의견 주시네요.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분가를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단독 가구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죠. 가구가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부가 전세대출 예산을 줄여서 공공주택 110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궁금한데요.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이제 예산안 내용인데 정부가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은 공공주택,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택해서 빼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예산을 14조에서 10조로 줄이고요. 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입 주택들 있잖아요. 네. 다세대 주택들 지어서 안 팔리게 되면 LH가 사줬거든요. 그거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건 중단하고 공공 위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다 좋습니다. 저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찬성이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공공주택 100만 호? 이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나오던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도 이제 발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제대로 된 양질의 주택들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이 좀 혼란스럽게 양극화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6.27 대책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었다. 요 얘기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자꾸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2021년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유동성도 풀렸고 2017년부터 집값이 올라가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다 올라갔죠. 그럼 주택연금 가입 그때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안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디가 올랐을까요? 서울의 일부 지역들 한강벨트만 올랐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양극화인데 자 강남으로 보게 되면 집값도 비싸고요. 주택연금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입이 안 됩니다. 왜? 주택연금은 조건이 있잖아요. 만 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 원이야.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15억 정도 되는데 다 탈락이죠. 한강벨트는 네. 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역설적으로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연금 우리 동네는 아무래도 양극화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냥 용돈이나 쓰자라고 해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많이 하는데 주택연금 가입할 때 팁은 항상 자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제 아시는 분도 아침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주택연금 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들이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밥 먹고 나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저는 겁니다. 이의 있는 게 제가 이 주택연금 처음에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처음에 취재해서 실제로 사례자 댁에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님이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 상속 안 하겠다는 걸. 네. 아니 평생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내 돈 내산한 집인데 아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아빠 이런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돈 그냥 내 인생 동안 열심히 쓰고 차라리 물려줄 바에는 저는 팔고요. 네. 현금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하고 또는 사위가 오면 용돈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오지 마라고 해도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했는데 매매 거래 취소도 많았대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뭐 집값 띄우기 아니냐. 왜냐하면 월별 한 4년 동안 네. 한 100건 정도 취소가 나왔는데 올해 6월에 1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값 띄우기? 왜냐하면 이 중에 3분의 1이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30억 거래가 떴어요. 이거 약간 의심이 되는데요. 그거 보고 난 계약을 했는데 취소됐어. 그러니까요. 나는 뭘 보고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좀 따져봅시다. 팩트 체크를 하자면 따져봅시다. 네. 계약을 취소하는 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실수. 계약서 쓰다가 실수한 거예요. 집을 계약하는데 실수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100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뭐 되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1000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고의 집값 띄우기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그렇죠. 불법이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약 해제인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집주인이 난 안 팔래. 이거 그럴 계획 수 있어요. 상환할래. 네. 라고 해서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그만큼의 돈을 더 줘서 깹니다. 그러다 6.27 대책이 나옵니다. 네 번째 케이스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포기할래요. 받은 계약금 포기하시는 그 계약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게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일부러 띄우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계약금 배액 상환하신 분들 자금 마련을 못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되면서 6월은 1000건 얼마나 시장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에 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6월 거래량이 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는 한 12,000건 이상 나왔는데 어. 최근에 통계가 좀 조정이 돼서 국토부하고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00건 정도 줄어들어서 1,900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 취소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부동산원에서 대체 왜 요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아와요. 함부로 고지서가 하시면 이게 안 된다. 소명하라고 날아오는데 그거 소명하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불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잠실 르엘 요 소장님이 몇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제 1순위 기타까지 마무리가 됐죠. 네. 9월 분양 성수기에 첫 문을 열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이 정도 사이즈가 연내에 더 없는 것 같고 이런 로또는 안 나오죠. 9월에 눈여겨봐도 좋을 분양 단지하고 요거 청약 결과 좀 볼까요? 르엘이 너무 이게 로또 같은 아파트여가지고 르엘 기준에서 보면은 맞출 수 있는 아파트는 없고요. 이제 눈을 낮춰야 됩니다. 르엘이 632대 1이 나왔는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이에도 이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전국에 한 3만 가구 정도 분양이 되고요. 수도권에 18,000 가구 정도 나오는데 서울에서는 4당 3구역 개발한 힐스테이트 이수역 정도 나오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는 철산역 자이나 안양에도 자이가 나오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분상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 나오니까 또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서 4,000 가구 정도 나오는데 부산의 4,000 가구는 좀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미분양도 지금 많기 장에서는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옥석 가리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르엘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 5천 명에게 서울의 랜드마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절반 이상이 한강 아닐까요? 하셨대요. 이게 달리기도 왠지 한강 가서 해야 난 서울 시티즌인 것 같고 그런 느낌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강 뷰는 모두의 공유제다. 하지만 압구정 재건축을 하면은 이거 조합원들만 압구정에 있는 한강 뷰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의견 딱 반반인데 왜 네. 이런 의견이 나오냐면 이제 압구정이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잖아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한강의 우리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한강뷰가 나오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케팅에 딱 이거잖아요. 전 세대 한강 뷰. 그겁니다. 그쵸. 그러면 전 세대 한강뷰가 나오려면 이제 층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250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워팰리스 3차가 263m입니다. 우리가 타워팰리스 생각해 보면 돼요. 도곡동에 가면 그게 성이잖아요. 네. 거의. 그게 이제 압구정의 한강변에 쫙 펼쳐진다라고 그 이제. 고민이 조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서울시장의 의견이 중요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래 조합원들 땅인데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타워팰리스가 쫙 있다라고 하면 답답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그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층 개발을 허용해줬다가 네.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압구정도 저는 얼마든지 다시 뒤바뀔 수도 있다. 왜? 의견이 반반이니까. 조합원들 땅이니까 괜찮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조합원들 땅이라도 한강은 우리가 공유제의 성격이 있는데 니들이 다 막아버리면 어떡하니? 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첨예한 문제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디자인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거길 다 막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타워팰리스가 이제 그쪽 주변을 다 막아 쓰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 사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을 보게 되면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 보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 싶을 마음은 드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 땅에도 내가 짓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참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공공의 뷰하고 조망권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견본주택도 짓지 않은 건설사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선분양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을 게 그 가느다란 약속만 믿고 입금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 모델하우스도 안 보고 짓는다고 하면은 우린 조감도 보고 그냥 돈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돈 아낄래라고 하는데 또 계약자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뭘 보고 하라는 거야? 아니 마음은 알겠는데 뭐가 있어야 보고서 계약을 하죠? 가상현실로 VR로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아유 눈 아파요. 이게 넘기면서 보기. 젊은 분들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네. 불만이 별로 없는데 의외로 진짜요? 불만이 별로 없어요. 오. MZ들은 불만이 없는데 네. 이제 저처럼 기성세대들은 아니 그래도 직접 두 눈으로 봐야지 나는 VR 같은 거 못 보겠어. 아 그럼요. 라고 좀 만져도 하거든요. 보고. 그래서 네. 저는 건설 회사들이 그래도 견본 주택은 좀 개인적으로 좀 지어줘야 되는 게 양심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견본주택도 짓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3467님. 제가 한강 없는 곳에 살아서 러닝을 안 하나 봐요. 3467님 진짜예요? 한강이 없어서 러닝을 안 하신다고요? 요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증의 한강이네요 하셨는데 미관상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박영진 님이 그런 의견 주시고. 한강에 러닝하면 차가 많아가지고 폐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한강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러닝을 해보니까 새벽에 러닝을 하면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막 얼굴에 진짜로? 다 묻어요. 그 잠수교에 집을 엄청 지어서 아유 저 한강 그렇게 막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김종숙님은 이런 의견도 주시고 다른 의견도 주시네요. 뭐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다양한 의견 저희가 고루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